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공정한 대학 입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게 할까에 고민을 하시는 게 답이지, 뭔가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하는데 부모의 능력으로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서 대학 잘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키는 거죠. 편법을 쓰는 거죠. 부모가 자꾸 그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 자식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라고 잘못 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편법을 해서 들어갔다 치죠. 그러면 걔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정직한 인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대나 그 다음 대 가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대학 잘 가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을 잘 가는데 정직하게 바르게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왜 대학을 잘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한 3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대학 잘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 잘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자녀 교육을 할 때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매일 대학 잘 가기 위해서라고 실제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공부를 잘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찾아야 돼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는 학부형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 학원 보내고 공부를 잘하라고 그렇게 쪼아대는데 대학 잘 가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이제는 바로 옆에 사촌형이 삼촌이 대학 졸업해가지고 지금 다 실업자로 빌빌거리고 있는데, 또 곧 실업자가 될 것 같으니까 대학을 졸업 안 하고 있어요. 애들이 계속 휴학하고 있다니까요. 대학 잘 나오는 것에 사회적 효용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애들한테 그 진실을 가르쳐야 돼요. 애들한테 자꾸 대학 잘 가면 모든 게 열릴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제가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 학부형한테 강연을 할 때는요,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 대학을 잘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라. 왜냐하면 공부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공부는 유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인정 안 하면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다 잘할 수 있다. 아니라니까요. 연구 결과가 올해 런던 학회에서 연구 결과가 언론에 많이 발표됐고 방송에도 다 나왔어요. 인간의 여러 행위 과정을 분석했을 때 유전자 영향력이 제일 낮은 게 스포츠나 이런 쪽인데, 그것도 80%가 유전자가 제일 중요하게 작동한다. 공부는 제일 높아요. 96%가 유전자 영향력이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니까요. 실제로 보면 공부 잘하는 집안은 다 잘하잖아요. 못하는 집안은 간혹 잘하는 애가 한 번씩 돌연변이로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지셔야 돼. 그래서 내가 초등학생이나 이런 어머님들한테는, 어머니 아빠 자기들 서로 둘이 비교해보면 알잖아. 서로 다. 그렇죠? 서로 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안 했던 사람들은 공부에 대해서 사실 좀 말을 잘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평소 부부간의 대화에 공부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면 서로 다 캥기는 게 있는 거야. 성격표 딱 까놓고
초중고 성적표 다 갖다 놨고 수능 성적표 갖다 놨고 딱 보면 답이 나와. 아, 우리는 아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아주 가슴이 강력하고 용기도 있고 애가 싹수가 있어. 그러면 이런 애는 공부하는 것보다 사업이나 장사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학원비 쓰지 말고 대학 등록금까지 쫙 해서 23살까지 그 돈을 적립식 펀드에 딱 넣어가지고 해병대 갔다 오고 나서 딱 주면요 몇 억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투자 효과가 스카이 대학 나오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울대 나와도 취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세상이 바뀐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이미 떼지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내가 어제 원서 쓰는 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제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공부의 이유를 본질적으로 찾아낼 때 진짜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여기 우리 제목처럼 나를 진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원장님은 어제 한 이야기, 좀 최근에 내가 여러 번 한 이야기라서 옆에서 듣고 있기가 지겨우실 것 같은데 항상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제 역사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조금 수업 듣는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가 연도고 Y축을 뭐 양이나 퍼센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크기라고 할게요. 196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흐름을 보면 여기가 2010년까지인데 20세기 한국사는 본질적으로 아주 위대한 한국사입니다. 그렇죠? 5천년 역사에서 1900년대를 놓고 보면 시작은 정말 불행했죠. 서세동점에 밀려가 외세 침탈과 함께 드디어 1905년에 나라를 망합니다. 일본한테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실제로 그때 뺏긴 거죠. 1945년간 딱 40년간 일제한테 다 뺏겼죠. 그래가지고 해방과 함께 나라를 그래도 새로 세워보겠다 해서 48년에 나라를 만들었는데 남과 북이 따로 만들었어. 서로 어르렁거리다가 1950년 6월 25일 날 3년간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동족 상잔으로 다 폐가 돼버렸어. 그래서 20세기 전반의 역사는 수탈과 폐허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1950년대 1인당 GDP가 유엔에서 통계가 잡힌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랭킹 2입니다. 가난한 나라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100달러가 안 되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1인당 GDP가 한 2만 몇천 달러 올라가고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까지 올라오는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몰라요, 과거를. 그래서 한국은 그 성장을 6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이 짧은 30년간의 엄청난 압축 성장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인류가 다시는 해볼 수 없는 고도 압축 성장입니다. 매년 10%씩 성장을 한 거거든요. 아주 초압축으로 빨리 성장했단 말이에요. 이 경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들 대학 잘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낡은 우리 역사에서는 하나의 너무나 큰 웅비였지만은 저 경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잘못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는 성공이 딱 간단했어요. 성공 방정식이 대학만 잘 가면 돼. 이게 분명히 성공하기 아주 좋은 거였어요. 방정식으로 따지면 1차 방정식밖에 안 돼요. 봐보십시오. 70년대 80년대 대학을 놓으면요 일자리가 널려 있었어요. 매년 10%씩 GDP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10%씩 늘어나고 기업이 10% 늘어나는 거예요. 일자리가 10%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대학을 또 별로 가지를 안 했어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80년에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37%입니다. 이거는 전문대까지 포함한 거고 실제로 25%가 4년제 대학이에요.
대학만 나오면 서로 모셔가려고 했다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기도 쉬웠고 직장 들어가도 성공하기가 쉬웠어요. 승진이 빨리빨리 돼. 왜? 기업이 계열사를 막 매년 몇 개씩 늘리니까. 현대건설 과장 부장만 되면 중공업이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니까, 삼성물산 가면 생명이 생기고 뭐가 생기니까 다 전무 상무 전무로 다 옮겨갔다니까요. 그래서 70년대 80년 초반까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임원했다니까요. 그 끝자락이 저희 세대입니다. 제가 54인데요. 61년생인데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을 보면요, 웬만하면 다 임원은 한 개씩 차고 있어. 직장 다녔던 놈은. 제가 부산 동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전교 1등부터 600등까지 600명이었거든요. 딱 그때는 우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한 30등까지 하면 스카이대학, 120등, 150등까지 하면 부산대학. 이제 부산대 인기학과는 한 7, 80등. 그 다음에 수산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부경대로 합병됐는데 한 250등까지는 거기. 한 400등까지 가면 동아대. 그 뒤에는 뭐 대학 안 간 놈들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만나면요, 분명히 대충 보면 아 저거 350등 했던 것 같은데 저거 150등 알아요. 서로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데 250등짜리하고 한 4, 50등짜리하고 같이 현대에서 임원하고 있어. 대학은 다르죠. 한 명은 수산대 나오고 한 명은 부산상대 나왔어. 그리고 또 동기 골프 모임에 나왔는데 폼 잡고 좀 나왔어. 그 뭐하냐 물어보니까 기아 자동차 전무래. 근데 저거는 몇 등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 잘 모르겠어. 잘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그만큼 그 세대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학번은 사회가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대학만 나오면 또 직장 들어가도 계속 세포 분열하고 있더니 지금은 저성장으로 딱 멈춰버렸어요. 이제는 대학 들어가기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 왜 그러느냐? 이때는 대학생이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김영삼 정부부터 대입 대학 허가 자율화가 이래주면서요, 대학이 전국에 180개나 돼버렸어요. 전문대까지 하면 200몇십 개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학 잘 나온 사람들의 성공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 대학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대학 잘 나오는 게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경험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특수한 경험을 한 나라 외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래서 대학 진학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2008년에는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깰 수 없는 83.4%라는 고등학교 그의 졸업자의 거의 9명 가까이가 다 대학 갔어요. 대학 진학률이 엄청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56만 명이 노동시장에 쏟아지는데 이제 일자리는 멈췄고 또 과학기술, IT기술 이런 게 발달해서 노동력은 점점 더 필요 없는 쪽으로 자동화 쪽으로 다 가잖아요. 이미 한 20년 전에 미래학자들이 제레미 리프킨 같은 사람은 노동의 종말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실업이라는 개념은 자꾸 여러분들이 우리의 취업 이런 고민을 하는데 어쩌면 이제 이렇게 발달한 기술이 발달한 세상에 있어서 실업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인 개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 고도 성장기처럼 좋은 일자리에 뭔가 물질적인 양적 성장 개념으로 우리의 삶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질적 측면과 가치 중심으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실제로. 근데 이 경험에서 빨리 헤어나지 못하죠. 이 찬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게 찬란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56만 명이 매년 노동시장에 쏟아지는데 10만 명밖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만, 200만의 청년 백수가 있잖아요. 2013년 서울대 졸업생의 30%는 아직 실업 상태에 있어요. 취업률이 서울대도 70%밖에 안 돼요. 서울대 경영대에서 두세 명이 실업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대학 잘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너는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라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성공 방정식이 아주 복잡해요. 대학 잘 가는 것은 기본에 해당되고 여기에 알파, 베타, 감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수학적으로 말하면 한 5차에서 10차 방정식 정도 된다. 이게 3차 방정식만 넘어가면 일반해가 없습니다. 수학에서 1, 2차만 일반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인생을 더 멋지게 성공하려고 할 때는 각자 자기의 답을 얻어야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아직도 삼성현대, 아직도 변호사, 아직도 의사 이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서초 메가스터디에서 지원 전략 설명회를 했는데 어떤 애들을 데리고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과생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 이과 최상위 정시 지원 전략이거든요. 다들 뭐 보니까 의대가 어떻습니까? 질문이 다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방 먹이고 왔어요. 네 의대 가봤자 아무 소용없다. 세상이 본질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 의대 보내고 싶어 하지만은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요 시기에 70년대 80년대 초반의 의사라는 단어하고 2000년대의 의사라는 단어하고 지금 여기 참석한 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되려고 하면 2020년 내지 30년이잖아. 이때의 의사는 어문현상으로서 의사라는 소리는 똑같은데 의미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전혀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다릅니까? 70년대와 80년대 초반의 의사는요, 우리나라에서 준재벌이었어요. 준재벌. 요즘 말로 하면 한 달에 한 2억 정도 못 벌면 병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의사 몇 명 안 됐어요. 의대도 몇 개 없었고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택도 없이 딸렸죠. 왜 급증했죠?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도시로 인구 이동이 엄청 많았잖아요. 산업화 과정에서 이촌향도라 그러는데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막 몰려드니까 예를 서울에 어디 물레동에다가 병원을 하나 차렸다. 의대 나와가지고 내과 병원 차리면 첫 해에 한 100명 오는데 다음에 되면요 120, 30명 반드시 와요. 그만큼 인구가 늘었잖아요. 그 다음에 되면 170명, 3년 지나면 200명. 헐떡거리면서 하루 종일 치료를 절대로 못 받아. 토요일도 해도 손님을 다 못 받아. 그때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없었어요. 마음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깔꾸리로 끄문 거죠. 그때 돈을 벌어서 큰 의사 가게를 만들어낸 집안의 후손들이 지금 의사하면 그 손자, 정손자는 의사해도 괜찮아요.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이제는 사회 계층이 고착화되면서 상중하의 벽이 생기고 있다니까, 한국 사회가. 그렇죠? 요 시기에 의사된 친구들은 고소득자입니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한 달에 2, 3천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고소득이죠. 그러나 그 이상은 이제 벌기 어려워졌어요. 건강보험 수가가 딱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큼 좀 확장해서 병원을 키우려면 다 도산합니다. 요즘은. 개인 병원들이 절대로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의사 사모님이나 의사 하시는 분 있으면 아실 겁니다. 만만치 않아요. 2010년, 2020년대 안정직의 월급쟁입니다. 그 이상 기대하다가는 망합니다. 그런데 의대 졸업한 데까지 6년, 인턴, 공중보건이 레지던트 4년 하면 35살. 그럼 한 1,000만 원 버는 월급쟁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적립식 펀드 넣어가 23살에 한 자금 3억 들고 사업 시작한 놈하고 붙으면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의대도 많이 늘어났고 이미 공급도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의사 해가지고는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직종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좀 더 선진화된 사회예요. 그리고 임금의 격차도 그렇게 크게 안 납니다. 이제는 기업에 있어서. 그리고 4대 보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안전망 장치를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물질적 성장 위주의 성공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또 그때처럼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때는 돈을 벌기가 쉬웠단 말입니다. 여기는 돈 벌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돈 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는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니까 실물 가치도 그렇게 올랐거든요. 아파트 같은 건 좋은 위치는 2, 3년이면 따블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돈 벌기가 되게 쉽잖아요. 2억짜리 아파트를 2천만 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 전세라는 제도가 나왔고 이제는 전세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 2천만 원 있으면 8천만 원 은행 대출 받고 그 집을 1억에 전세 주고 그럼 2억짜리 딱 사는 거잖아. 80년 초반에. 2년만 지나면 4억이 돼. 그럼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2억을 벌 수 있었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간혹 재미 본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오신 분들은 그 재미를 보려고 하다가 발목 잡힌 분이 드디어 많아지기 시작한 시점의 학부형들입니다. 맞죠? 이제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으로 30년의 고도 압축 성장기의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삶을 행복하게 더 바르게 살 것이냐는 고민을 하고 이제는 질적 측면에서 인생의 심리적 가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제대로 고민하면서 진짜 선진국 단계에 들어간 국민들답게 살 수 있는 자녀 교육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공부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본분은 공부죠. 그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인생을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우리 특히 재학생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제가 모아놨고 자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한테 내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올라간다.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성적을 올려주겠다. 이런 식의 낡은 패러다임에 빠져가지고 애들 절대로 교육하지 마라. 정말 네 자식이라 생각하고 얘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제대로 알려주라. 대학만 가면 너가 소망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거든요. 몇십 년 동안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만 가면 모든 게 열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대학을 갔는데 별 열리지는 않았어. 사실은 체류탄만 날아다니고 이랬어. 그런데 대학을 졸업해보니까 맞아. 막 서울대 나온 것 자체가 다 턱채니까 일자리가 그나마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대학생들이 체류탄은 안 맞아. 별로 데모 같은 건 안 해. 저거 나름의 낭만이 있지만은 막상 대학 졸업하려면 앞이 캄캄해. 일자리가 없어. 사회가 지금 성장의 사다리를 다 걷어차버리고, 그리고 한국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래가 깝깝합니다. 인구 구조가요 너무나 위험해요. 지금 우리 이 젊은 중고등학생들한테 진실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얘들 인생은 지금까지가 가장 화려합니다. 그 이유는 비극이에요. 그렇잖아요. 초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얘들이 40대 중반 정도 되면요 번 소득의 50%에서 70%는 세금과 각종 사회 복지 비용으로 내놓지 않으면 어머님들이 나중에 다 굶어 죽습니다. 고려장 당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이다, 각종 지금 국민연금 많이 뜯어고쳤죠. 그래도 국민연금이 바닥난단 말이에요. 건강보험 만만치 않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 30년의 고도성장기의 그 화려함의 경험이 너희들한테도 나타날 거라고 가르치는 거는 부모가 무식한 거란 말이에요. 대학을 잘 가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훨씬 그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요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얘들이 진짜 성공하려고 하면 대학 잘 가는 거는 기본이고, 이 이야기 하니까 다들 엄청나게 웃던데, 학생들의 영혼이 맑아야 돼요. 진짜 정직하고 착하게 살 수 있고, 영혼이 정말로 순수하면요, 타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생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이 달라져야 돼요. 점수 매점에 애들이 막 경쟁하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는 미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가슴이 따뜻해야 돼. 이런 학생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될 때가 이미 지났어요. 우리는. 그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다. 정말 공부를 잘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기본적이고 가장 정직한 답을 찾는데 기본 베이스를 깔고, 또 그걸 통해서 나와 이웃과 더불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삶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무슨 학원 설명회가 있다오냐 싶죠. 근데 저는 그래서 학원들을 쳐다보면요, 학원들이 며칠 전에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 이야기 했는데, 이제 학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애들한테 스파르타로 조지기만 하고 수학 하루에 50문제 풀었느냐 뭐 했냐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애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 줘야 되고, 이런 역사적 통찰력과 인문학적 성찰을 가지고 제대로 교육하는 교육자가 되지 않으면 학원도 살아남지 못한다. 학원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어떤 뭐랄까 이게 조직이라 해야 될까, 하여튼 그랬거든요. 이 시기에는 대학 잘 가게 하는데 아주 효율적이었죠. 이제 대학 잘 가게 하는 것만 하면요, 얼마 안 가면 다 없어진다니까요. 왜? 대학 잘 가봤는데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대학 잘 가려고 하는 생각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어요. 2008년에 83.4%인 대학 진학률이 작년에 69%로 떨어졌어요.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떨어졌어요. 이게 금방 5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고요, 정부도 그렇고 내가 여러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상당히 그게 의미 있다고 싶었는데, 이미 독일 같은 데서는 그렇게 다 바뀌었는데, 학생들이 고등학교 정도만 들어가면 이제는 교육과 기업이 아주 연계도를 높여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을 지금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예를 들어서 유리공예를 하는 기업이다, 뭐 도자기를 하는 기업이다, 아니면 공구를 만드는 기업이다, 뭐 아니면 IT 기업이다, 이렇게 있을 때 기업에서 마이스고를 찾아가든 일반 고등학교를 찾아가든 우리는 이러이러한 태도를 가진 학생들을 어느 정도 이 학교에서 골라주면, 또 면접을 해서 뽑아주면 바로 지금 입사를 시키겠다. 대신 고등학교 과정, 대학 과정은 우리가 시키겠다. 앞으로 기업들이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대학이, 그런 기업이 앞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이 유럽에서 상당히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건데, 내가 교육부 관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는 교육의 흐름 중에 하나인데, 그건 상당히 내가 의미 있다고 해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나는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이런 데 안 가고 그래 괜찮은 중견기업인데 딱 보니까 내하고 적성이 맞다. 그럼 나 지금 취업하겠다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소속은 그 회사 직원이에요.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은 그럼 그 애를 위한 맞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중에 한 3일은 학교를 다니고 3일은 직장 다니면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하고 또 뭐 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주고 대학을 더 가고 싶어하는 이런 식으로 기업과 학교가 연계되는 행태로 빨리 바꾸어져야 사실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학에서 좋은 애들 뽑아가지고 또 산업화라는 게 이미테이션이죠. 앞서 나가는 나라들의 그 기업을 본따서 우리도 포철하면 제철 공장 만들고 정유 공장 만들고 해서 그게 똑똑한 인재들, 한국인이 우수한 인재니까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확 컸죠. 근데 더 이상 지금 못 크잖아요,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에서 경쟁력은 한계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강소기업이라든지 뭔가 세계 인류 기업들이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교육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단순히 옛날과 같이 스카이 대학 가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된다고 하던 변호사도요 길에 채이는 게 변호사. 로스쿨에 의해서 엄청난 변호사가 양산되고 있죠. 저희 회사가 서초동인데 서초동에 길가에 딱 가다 걸리는 게 변호사들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변호사들 꽤 있어요 요즘은. 이게 선진화된 사회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냥 무작정 공부 잘해라가 아니라 자, 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자녀와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진짜 답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이 생각들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학생을 가르칠 때 걔의 영혼을 울릴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사교육은 제가 볼 때는 사교육 역시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온라인 교육이나 여러 가지 보면 저는 답답해요. 미래가 전혀 없는데 물고 뜯고 엄청 싸워요, 스타 강사들이. 그래서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회사 팔려고 했는데 회사가 안 팔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새로운 어떤 저희가 변화를 기하고 있는데 스타 강사들의 오직 돈만 밝히고 성적만 올려주겠다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 강의를 사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의 선생들한테 우리 애를 맡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형들 설명할 때 우리 회사에 스타 강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설명해서 듣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선생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 사업,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에서 제가 대표이사로 물러난 겁니다. 그게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게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 제 아들이 내년에 수능을 봅니다. 제가 애들이 좀 늦어요. 근데 내 아들의 공부를 그럼 메가스터디의 최고 인류 선생한테 맡길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로 안 맡깁니다. 영혼이 없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애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골라서 가장 양심적인 선생한테 가르치라고 했어요. 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애한테 진짜 헌신할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선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저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이라는 게 한자로 써보면 앞설 선자 날생자입니다. 먼저 살았던 자기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게 진짜 선생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애들한테 수학 문제 하나 잘 풀게 해주는 것은 그냥 강사입니다. 영어 구문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는 것은 그냥 강사입니다. 그 선생이 학생의 성적을 좀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학생을 진짜 제대로 된 한 인격으로 키우는 데는 훨씬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학원을 다니더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느 학원 가면 성적이 많이 올라간다. 점수가 잘 나온다. 그래, 점수 잘 나왔어. 대학 잘 가면 어쩔 건데? 실업자 될 건데. 상당히 그렇게 개연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조금은 가르치는 능력은 떨어지는데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부터 애가 더 정직해졌고 영혼이 더 맑아졌고 애가 정말 당당해졌으면 그게 진짜 좋은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 선생 밑에 배워야 이 인물이 앞으로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제대로 큰 인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강남에서 설명할 때 내가 이 이야기는 안 했는데 하면 우리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는 게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저는 애들이 둘이가 있는데 제가 결혼을 되게 일찍 했어요. 26살에 결혼해가지고 27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처음에 난 아들과 딸은 91년, 92년 2년 동안 교통사고로 둘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인데 그 뒤에 93년과 96년에 딸과 아들을 낳았어요. 다시. 그래서 93년도에 난 딸은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96년에 태어난 아들이 지금 고3 나이인데 왜 내년에 수능을 보느냐 하면 한국에서 우리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저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메가스터디 회장 아들, 딸이 학교 다니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학교 가면 너희 아빠가 누구라며 뭐나. 그리고 얘들이 워낙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둘째 놈이 초등학교 마치고 첫째는 곧 중학교 마치고 둘이 같이 맨하탄으로 뉴욕으로 유학을 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래서 세 명이서 뉴욕에 살고 저는 혼자 살았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첫째는 가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걸 해가지고 얘는 상당히 잘 됐어요. 성악을 해가지고 맨하탄 음대를 다니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사실은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에서 공부를 잘했던 애인데 그리고 또 가자마자 너무 누나 입시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게 하여튼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상당히 제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연락이 와서 아들이 아무래도 자기가 안 되겠대. 이제 늦게 저한테 신고를 한 거예요. 큰일 났는데 지금 여기에서 애가 적응을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건 다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이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7월 달에 가서 아들하고 이제 상당한 기간 이야기를 하고 거기 있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그러면 니는 내하고 같이 살자. 다시 내가 니를 중학교 1학년부터 다시 시킬 테니까. 그리고 누나는 엄마하고 뉴욕에 살고.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하고 와이프는 맨하탄에 살고 있고 아들을 이제 설득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한 달 열심히 놀고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놀아라 그러고 8월 말에 이제 저희 엄마하고 뭐 여동생 우리 그 누나하고가 이태리에서 연수 받는데 거기 갔으면 한 달간 또 놀고 이러더만은 9월 중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9월 15일부터 제가 고3 학부형 생활을 하는데 야, 내가 한 2달 해보니까요. 어머니들이 정말 위대한 분들이야. 아침마다 애를 깨우는 게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죠? 그러면서 애들을 키워내는 가정이 참 힘들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얘가 대학을 잘 가든 못 가든 아무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정말로 착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한국 교육이 이게 너무나 빡센 교육이거든요. 일단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일단 검정고시 학원을 보냈어요. 그럼 아침 9시까지 가야 돼. 우리 집에서 내가 그래서 기사를 부처가 태워줄까 하니까 절대로 안 한대요. 자기가 전철 타고 다닐 거래. 그 정신은 좋은 거잖아.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3, 4일 지나니까 지가 가기 시작하더라고. 야, 이 새끼야, 그럴 바에 얼마 태워줄게. 안 한대. 그래, 한 2주 지나니까 이게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가야 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하루는 그냥 퍼져가지고 아프대요. 근데 최근에 내한테 고백했는데 그때 아픈 게 아니고 아픈 채 한 거래요. 그래서 한 이틀 빼면서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한번 내가 되게 야단도 치다가 요즘은 전혀 다르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깨우면서 6시 반에 일단 이제 검정고시 학원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우리 노량진에 있는 단과 학원을 더 이른 시간에 제가 보내. 8시 20분에 보내는데 우리 집이 논현동인데 논현동에서 거기까지 전철 타고 가면 한 40분은 걸려요. 그러면 7시 반에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6시에 일단 일어나야 됩니다. 깨우고 6시 반에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고 늦어가지고 또 손님들 만나고 늦게 들어가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3시, 4시에 들어가면 제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 이 아들이 이거 못 깨울까 싶어가지고. 집에 일하는 분이 있어도 내가 같이 밥을 안 먹으면 얘가 또 밥을 안 먹어요. 그 6시 반에 같이 밥 먹고 막 졸린데 기다렸다가 7시 30분에 한번 포옹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들의 그 어려움은 제가 알아요. 6시에 깨우는데 일어나라고 하면 안 일어나요. 그죠? 우리 아들, 딸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해보십시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착해서 분명히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아빠보다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될 거야. 처음에는 왜 이래 이러는데 매일 그 이야기를 하면요, 애가 듣고 있으면 진짜 그렇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깨 주무르 주면서 어제 힘들었지. 네가 지금 이 고생하는 게 응? 지금은 고생인데 네 인생 내내 큰 자산이 될 거야. 제가 요즘 매일 아침 그 이야기를 해줘요. 어깨 주무르 주면서 힘들지? 그래, 남들 안 하는 고생인데 응? 한국 애들은 다 하잖아. 참고 해봐. 그래, 이렇게 하면 네가 힘들지만은 이게 네한테는 분명히 큰 자산이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애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생에 분명히 자산이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지금 어머님 옆에 있는 요 따님 데리고 오신 분 없나? 어디 저기 따님이 소녀시대 한 트럭하고 바꾸겠습니까? 우리 딸을? 아까 서초에서 이야기하니까 100트럭 주도 안 바꾼다더라고. 따님 별로 안 이쁘던데 내 딸이 가장 이쁜 거예요. 여기 아들이 올해 수능 만점 받은 이성민이하고 한번 바꿔볼까요? 절대로 안 바꾸죠. 그만큼 내 아들, 딸이 소중하고 얘들한테 너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너 인생에 큰 의미가 있다. 그걸 위해서 공부하자. 이렇게 해야지. 옆집에는 말이야, 공무원 시키면 전교 1등 해오던데 반에서 1등하고 반장하고 니는 뭐냐? 이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대학 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대학 안 가면 너가 아버지처럼 된다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애한테 저는 일부러 데려왔어요. 얼마든지 거기에서 적당히 하면 NIU 정도는 갈 수 있어요. NIU가 꽤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과정보다는 힘들지만은 다시 한번 그러면 도전해보고, 사실은 한국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오니까 공부하는 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다 경험을 해야 앞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느 대학을 가라는 건 없어요. 그냥 그 과정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밟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교육받는 게 불행한 측면도 있지만은 이 시기에 학생으로서 자기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미래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성공이다. 그래서 단순히 대학 잘 가기 위해서 공부하자 이런 이야기하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정직하고 착한 학생, 가슴이 뜨겁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고 하루하루 생활에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공부를 잘하게 하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윈터스쿨이 원하는 바도 그겁니다. 왜 매일 아침 8시까지 학원에 나오라 하느냐. 겨울방학에 흩어질 수 있는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봐라.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서 정직하게 노력하면서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자기 감동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아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처음에 와가지고는 뭐 얘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19살이니까 역시 한국 교육은 이건 안 되는 거야. 뭐 온갖 비판을 해요. 근데 니 이거 하기로 아빠하고 약속하고 갔잖아. 그래 내가 더럽지만은 약속을 했으니까 할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해요.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내가 150문제를 풀었는데 즐거웠어. 행복했어. 토요일 하루 종일 150문제 풀었는데 야 내가 이거 해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자기 공부한 양을 적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나름의 의미 있는 말 써놓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가나 다 적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부에 자기 자신이 감동을 해야 돼요.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가 감동되는 공부가 가장 좋은 공부지 누가 억지로서 시켜서 하는 공부는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학생이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가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수생들을 입학시키고 나면요 항상 첫 조회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재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우리 재수의 모토라고 메가스터디에서는 항상 걸어놓습니다. 그걸 제가 라틴어로 써주는데 레꼴로 에르고 숨이라고 해서 메가스터디 재수는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코기토 에르고 숨을 제가 살짝 패러디한 겁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이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원래 이 꼴로라는 게 밭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공부라는 게 자기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건데 한번 잘못해서 다시 내 꼴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밭을 갈아서 나의 참다운 존재의식을 느끼는 게 공부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의 존재 방식은 나는 공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 공부가 가장 의미 있고 제대로 된 공부라는 겁니다. 저는 윈터스쿨에서 이 공부를 해서 정말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가 한번 감동이 되면요 성적 향상을 넘어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평이 달라집니다. 50m 높이에서 세상을 보는 거하고 200m 높이에서 세상을 보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학생들이 20m, 30m 점수 몇 점 더 받으려고 싸우는 그 높이에서 공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200m, 300m 훨씬 높은 차원에서 더 넓은 지평을 향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번 겨울방학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입제도가 뭐든지 간에 대학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제는 이 시기는 단순하게 공부만 잘했으면 됐다면 이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만 하면 듣고 가면 그럴듯했는데 뭐 남는 거 없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제일 원하는 공부 잘하는 비법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역시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잘하려고 하면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우고 수학 하루에 50문제씩 풀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도 있지만은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최고의 교육자가 꼭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가 내 생애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한 애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엄마를 최고의 스승이라 생각하나? 아빠를 최고의 스승이라 생각하나? 안 하지? 두 분 불행하신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 딸에게 최고의 스승이 꼭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스승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 성함이 최무선입니다. 저한테는 이분이 인류 최고의 교육학자입니다. 누구냐면 저희 할머니입니다. 저희 할머니인데 20세기 초반에 태어나셔서 20세기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참 힘든 시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못 먹고 6.25까지 경험하고 이제 70년대 좀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90년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꽤 여유 있게 사는 그런 환경에서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조촐한 음식만 드시면서 평범하게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많이 번 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호화스럽게 살 수 있는데도 그냥 시골집 흙집에서 밥 한 그릇 된장국 하나에 그렇게 아주 진짜 간소한 식사와 절제된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인데, 제가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늘 반성하는데, 적어도 우리 자녀에게 그런 부모가 꼭 있어야 된다. 이분은 우리한테 어떻게 살 거냐를 제대로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가 안 그러면요 완전히 허물어질 수 있는 온갖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 우울한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 잘못하면 도박으로 완전히 망해버릴 수 있는 이 상당히 그런 벽도 있고요.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우리 집 유전자를 보면요, 외가 쪽 유전자가 만만치 않아요. 외할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예전에는 목사 되기 전에는 유명한 타짜였어요. 도박 선수였어요. 그래서 경남에서 알아주는 도박꾼이었는데, 이분이 회심을 확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잡혀가서 죽도록 맞고 옥살이 하다가 죽기 직전에 형집행정지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집에 와서 다 죽는다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게 우리 외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살아가지고 97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할머니가 중간에 돌아가셔가지고 또 재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큰 애삼촌하고 작은 애삼촌은 배가 달라요. 근데 할아버지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피를 못, 내가 유전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두 외삼촌 이야기하는데, 그 독실한 목사 아들이 둘이고 딸이 셋인데 아들 둘 다 타짜가 되더라고. 이게요, 집안들 다 들어보면 다 만만치 않는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애 삼촌은 애 4명 낳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평생 타짜로 돌아다니다가, 다른 외숙모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못 받겠어요. 늙어가 병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외할아버지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60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외숙모가 훌륭한 분이죠. 그 망할 놈을 받아줬으니까 그러면서 그 집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늦게 태어난 외삼촌 자고 나이 차이도 몇 살 안 나요. 공부도 잘하고 했는데 어쩐지 가다가 그냥 또 타짜로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그분은 또 마음이 되게 약한 분이에요.
그 밑에서 태어난 외사촌 형제간들에 대해서 늘 미안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병이거든요. 그런 게 돈만 생기면 이걸 하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저거는 대책이 없다니까 집 나가가 택시 기사 하다가 도박 빚을 많이 지고 결국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살해 버렸어요. 이게 집안들 다 보면요 만만치 않는 요소가 있어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외할아버지보다 우리 할머니가 더 훌륭하셨던 분이에요.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모범을 잘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습관을 늘 길러준 거예요. 어릴 때 늘 기억나는 게 아침이 딱 되면 다 깨워가지고 저 밑에 동생이 5명인데 6남매인데 6남매를 딱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까지 중간에 찬송가 2개 또 성경 구절 외우고 저녁 때 자기 전에도 똑같이 하고 자요. 하루에 2번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엄청난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게 관념어잖아요. 6살 7살 때부터 맨날 그걸 외워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지금 애가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해되나?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 그리고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게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어린 나이에 훨씬 더 관념적인 단어를 외우는 거죠. 잠언이나 이런 데 좋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할머니는 맨날 연세가 연로하시니까 찬송 맨날 제일 좋아하는 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뭐 맨날 그러다가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곧. 그러니까 이 세상 다 하기 전에 주의 일하고 착하게 살다 가자. 3살 4살 동생부터 10 몇 살까지 매일 그걸 2번씩 3번씩 불러보세요. 정직하게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 교육이 우리 형제간들은 모이면 최고의 교육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경남 창원 시골 출신인데 우리 6남매가 서울대, 연대, 이대, 서울의 명문대학을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저 둘째 동생은요. 얘는 중학교 2학년 때 일찍 인생을 결정했어요. 얘가 진짜 제일 똑똑한 애인데 자기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생을 걸겠다. 중학교 2학년이 토마스 아퀴나스 아는 애도 별로 없어요. 네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교부 철학자로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백록을 읽다가 쭉 자기가 더 공부를 해보고 하니까 중세 스콜라 철학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 인생을 걸만하다고 생각했던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근데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어쩔 건데 하니까 이거 공부하고 평생 한번 살아볼까 생각한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니 공부를 잘하는데 서울법대 가야지 이랬으면 그거 안 했을 거예요. 얘가 학력고사에서 전국 40등 했거든요. 그럼 서울법대 가고도 남을 성적인데 결국은 그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라틴어 공부를 하고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해서 장신대 신학과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소르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게 어릴 때부터 늘 할머니의 그 교육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머님들이 이번 겨울에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건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가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기술을 너무나 훌륭하게 가르쳐 줬어요. 어땠냐? 시험을 잘 쳐야 되거든요. 딱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4번 있잖아요. 중간 기말고사 보름 내지 20일 전 딱 되면 여지없이 할머니는 손자들 시험 잘 보라고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딱 금식 기도가 이게 물도 안 먹고 하는 금식 기도. 우리 할머니는 워낙 지독한 금식을 하는 분이라서 이틀만 지나면요 사람이 사색으로 바뀌고 입에 하얀 태가 막 낍니다. 오,
할머니가 금식기도 들어갔다. 우리가 알아. 집에 어머니 아버지도 야 할머니 금식기도 들어갔지. 이제 중간고사 다 됐네. 놀다가도요 어린애들이 초등학생 놀지를 못해요. 딱 아이가. 어머니들이 자녀들 보고 공부해라 왜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일 핫수예요. 그렇게 사람을 야단치 가지고 공부하게 하는 거는 이건 공부가 안 된다니까요. 내 소중한 아들들한테 야단을 치고 싶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야단을 맞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잘못했을 때는 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 할머니는 잘못해도 야단을 안 쳐. 그냥 자기가 그러면 우리 손자 잘못했으니까 혼자 금식기도 해. 자기가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3, 4일 지나면 우리는 정말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집 애들보다 보름 넘게 중간고사 준비하니까 다 전교 1등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시골에서. 그러면요 한 셋째 넷째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선생들이 어느 집 애네 야 쟤 반장시키라. 저 집 애들 다 공부 잘하는 거니까 존재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방법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애들을 휘몰아치고 어디 시스템에 갖다 놓고 하는 잘못된 공부, 그걸 굳이 따지자면 여기에서는 성공할 수 있었던 공부예요. 이제는 대학 잘 나와도 잘 나오는 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애가 정말 인격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더 넘어가서 영혼이 남달라야 돼요. 훌륭해야 돼요. 점수 잘 따기 위해서 몇 점에 바들바들 떠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가르치 보면요 공부는 잘하는데 쟤 나중에 어디에 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메가스터디가 여러분들은 학원만 있는 줄 알지만 다른 사업체도 9개나 있어요. 제가 계열사가. 창투사도 있고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직원이 1000명이 넘어요. 강사도 한 1000명 정도 되고. 제 밑에 사장이 한 10명 있는데 제가 써보면요 서울대 출신이라고 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스카이대 출신이라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장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 사람이 다릅니다. 인격이 달라요 분명히. 그런 인물로 키우는 게 훨씬 더 제대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시라고. 절대로 야단치지 말고 우리 아들 딸이 잘못하면 어머님이 물 받아놓고 용서를 빌든지 금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잘못하면 다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처음에 그러면 엄마 왜 그래 이러겠지만 매일 진심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들어가기 전에 저는 자녀와 부모가 진짜 지난 기간의 공부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느 학원을 갈 거냐 이거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과연 어떻게 공부해왔고 니하고 내하고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막힘이 없었는지 소통이 안 됐으면 그것부터 뚫어야죠. 그리고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스카이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정말 착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거다. 만약에 그 생각이 아니었다면 어머님들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 그렇게 하고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이번 겨울방학을 한번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정말 어머니의 그 사랑, 내 자식은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요즘 몸소 처음 하고 있다니까요. 매일 아침에 아들하고 밥 먹는 게요 내가 이때까지 밥 먹은 중에 최고로 행복한 밥이야. 지난 토요일 날은 갑자기 미국에서 왔으니까 애가 옷도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왕창 사줬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옷 사줬습니다. 야 바지 3개에 뭐 티 하나에 위에 코트 2개 뭐 이렇게 사줬는데 이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식들 데리고 쇼핑하는 게 내 거 사는 것보다는 아들 옷 사주고 딸 옷 사주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부모님은 그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 아들 딸 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게 왜곡돼 가지고 잘못됐냐 이거예요. 바로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아들 딸
보면서 행복한 미소 주고 밥 챙겨주고 고기라도 하나 입에 넣어주고 해보십시오. 얘가 왜 그러냐 하겠지만은 엄마는 너무 행복하단다. 그렇게 하시면서 변화가 되면 애가 감동받을 거예요. 근데 엄마는 왜 안 먹어? 이러면 매일 아침 금식을 한번 해보시라고. 니를 위해서 엄마가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번 겨울방학 한 달은 매일 아침 금식하기로 했단다. 그러면 좀 미쳤나 이러겠지만 진심으로 일주일만 하면요 애들이 감동받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나갈 때 아들 딸의 눈에 눈물이 핑핑 돌 겁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아침을 굶어가면서까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학원 가서 어디 가서 다른 태도로 공부를 할 거라니까요. 진짜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러면 그게 성공이에요. 거기에다 어머님들 한 달간 아침 금식을 했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없고 일석이조 삼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몇 명 없지만은 학생들한테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결국은 거기에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 아들 딸을 놓고 뭐 김태희하고 바꿀래 누구하고 원빈하고 바꿀래 하면 아무도 안 바꾸는데 이 아들 딸 새끼들은 부모를 이건희하고 바꿀래 하면 더 바꾸려고 그럴 거예요. 그지? 한 번씩 왜 우리 아빠는 돈이 이거밖에 없을까? 온갖 생각을 한다니까. 옆집에는 그걸 바꿔야 돼. 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내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나의 부모님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공부 끝이야.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만든 조그마한 학원의 원운이 1번이 부모님께 효도하자 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자. 큰 이상을 가지고 살자. 이것을 원운으로 세우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되자. 이 네 가지가 원운이었는데 자,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야 되고 매일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자기 공부에 대해서 자기 감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감동은 그냥 정서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일정한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뭘 가지고 하느냐면 엉덩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손으로 가지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를 학생들은 엉덩이를 가지고 해야 된다. 어느 학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엉덩이를 가지고 내 손으로 하는 건데 이건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20년 전, 한 25년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 이야기는 알죠. 공부를 엉덩이를 가지고 한다, 손을 가지고 한다는 게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첫째, 하루에 수학 문제를 50문제에서 100문제를 꼭 풀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50문제에서 100문제를 풀면 다음에는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를 100개 이상 지문, 이 가장 기본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는 머리로 하고 공부는 최종적으로 뭘 가지고 하냐면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번 겨울에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손을 넘어서 공부를 가슴으로 한다라는 걸 느끼면 그 공부에 내가 감동이 되면 내가 공부하고 있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 깨달음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학을 졸업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새로운 어떤 많은 도전이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세대가 옵니다. 그게 역사의 진보입니다. 틈날 때마다 저는 우리 아들한테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너는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 또 제가 봐도요. 아빠가 바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부모는 자식 앞에 다 바보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보다 훨씬 잘생겼고 내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고 내보다 훨씬 착한 것 같아. 쳐다보면 내가 부끄러워요. 실제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믿으면 자식은 그 믿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그동안 공부 못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자녀한테 따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생각을 바꾸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학생이나 부모나 모두 나를 변화시키면 이 변화 속에 답이 있습니다. 행복한 겨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